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 다시 말해서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과로와 관련된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로시간이 많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면, 산재 여부를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은 입증 책임이 현재 근로자 측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든 그리고 일하다가 쓰러지든 그 원인이 업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그 입증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산재라고 확인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입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는 산재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산재 여부가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그 사실을 잘 주장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로사 산재 사건이나 과로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증빙 자료와 주장의 논리를 사전에 근로자 측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로사 또는 과로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한 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 정리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자료로 출근과 퇴근에 대한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리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또는 52시간이 넘는지 아니면 52시간에 미달하는지 등을 이렇게 정리해서 사전에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장된 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재조사 담당자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제자 측의 주장 내용과 회사 측의 확인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면 어느 측의 주장 내용 또는 확인 내용이 객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 재조사 담당자의 주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재자 측과 회사 측의 입장이 다르면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떤 근거 자료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각종 법령과 지침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근로시간을 뺄 요소는 없는지 또는 근로시간을 추가할 요소는 또 없는지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한 조사와 검토 과정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재조사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로시간 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과로사 산재 사건이나 과로를 주장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많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러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항상 중요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 근로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사건 조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최종 마무리할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 방법,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출근 시점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그 출근 시점을 통근 차량이 회사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생산 라인 기계가 직접 돌아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켠 시간으로 볼 것인지, 작업복을 갈아입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회사 정문을 통과 시점을 출근한 것으로 볼 것인지, 구글 위치 정보상으로 회사에 도착했다고 확인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등 당연히 어느 시간이 유리한 근로시간 시작 시점으로 볼 것인가는 쉽게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은 터무니없는 그 시점을 근로시간 시작 시점으로 판단하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판단에서 근로의 시작 시점에 대한 다양한 그 관점과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서 근로시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의 문제도 사실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반드시 휴게시간은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판단해서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오전, 오후 중간 휴게시간에 해당되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회사 측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나 그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그 대기시간으로 주장할 방법은 없을 것인가 등 휴게시간의 그 범위에 대한 쟁점들을 산재 노동자 측에게 유리한 그 방식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참고로 생산 라인에서 중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는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한 그 해설은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심야 근로시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요 쟁점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심야 근로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관련한 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심야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가산율 30%를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근로시간 관련 쟁점은 휴게 공간, 수면 공간에 대한 그 조사입니다. 심야 휴게 공간, 수면 공간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비록 수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근로시간 산출과 관련한 쟁점들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하는 그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관찰하면서 최적의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저희와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근로시간 산출의 문제를 그냥 단편적인 방식으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근로시간 산출의 문제를 그냥 단편적인 방식으로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와 그리고 지방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지에서 근로시간의 산출의 문제, 그리고 기거하는 경우에도 저녁 6시 이후에 기가시간이 찍힌 경우 근로시간 산출의 문제 등 근로자 측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와 지침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과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